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저 청와대 앞에서부터 서울역 앞까지 조국 장관을 규탄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어제 저는 현장 기자의 신분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곳 광화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당 추산으로는 300만 명이 모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 추산은 아직 경찰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어제 몇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을까? 잠시 후에 저희가 어제 취재한 현장 영상들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거센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황제 수사다, 특혜 수사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 현장을 제가 취재 기자의 자격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목소리는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공정, 형평, 균형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렇게나 많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경복궁역 앞도 그리고 대한문 앞도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 인파들은 이어졌고요. 대학로 해화역 인근에는 대학생들이 별도로 모여서 조국 장관 규탄 시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메인 도로 말고 양옆에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목까지 광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나온 40대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도 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범보수 단체가 주최한 시위였지만 자발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탄핵 촛불 집회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체제 전복을 들먹인 내란 선동이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시민들이 모였을 땐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논평을 했던 집권 여당 민주당이 어제 집회에 대해선 내란 선동이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과연 여당의 논평 적절한 것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휴일 비공개로 소환이 됐는데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습니다. 8시간 황제 소환이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 교수의 건강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8시간 만에 비공개로 귀가한 것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에 앞서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도 비교를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한국일보는 조국 장관도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 공모 관계로 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조국 장관, 남편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검찰 수사에서 등장합니다. 경제 공동체. 남남 관계였던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와 당시 검찰은 경제 공동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남이 아니라 부부지간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경제 공동체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될까요? 당연히 공동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을 공범으로 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상황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한번 보시죠. 세계일보 오랜만이네요. 남북 철책이 느슨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결국 북한에서 유입됐다는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사체 사진 한번 보시죠.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 첫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멧돼지 누구 겁니까? 북한 거라는 거죠.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견된 뒤 북한의 일부 지역 돼지들이 다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외교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로 무릎을 꿇었는데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느냐? 김현종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 두 분이서 고성으로 말싸움했다라는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외교관이 김현종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연은 무엇일지 잠시 오늘의 하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유럽 최고 수비수 울린 은매패 황희찬. 황희찬 선수가 어제 골을 넣었습니다. 정말이지 화려하고 멋있는 골이었습니다. 팀은 졌지만 황희찬의 기량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서 황희찬까지 모두 태극전사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 검찰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 오늘 모셨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들의 쇼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특히 이 주식 사기 전문 수사를 하셨던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검찰 출신, 잘 나가던 검찰, 청와대 파견, 법무부 파견, 다양한 경력과 이력을 갖고 본인이 직접 수사까지 받았어요.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집으로 잘하시는 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장관님도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명품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검찰 특집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 저희들이 준비한 세 가지 키워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분노. 어제 광장을 가득 채운 건 분노였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의 함성 저희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앵커가 직접 현장 나가서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이 부인을 한 겁니다. 특히 조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동생도.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리고 조국 장관의 동생. 조국 장관의 처남.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의 직계 가족으로 처음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한 말 못 지킨 자 평등공정 외치자니 우리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난천동에 가깝습니다. 네, 어제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집회 당시의 인원과 버금 혹은 능가하는 인원들이 어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어제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분노, 조국 장관을 향한 분노, 그리고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정권에 대한 분노로 어제 광화문 광장은 가득 찼습니다. 먼저 황교안,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이 네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제 대통령의 것에 제 정신이
그래서 종국에 대응을 한 거예요. 진짜 죽을까요? 선생님이 나오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광화문 3,000명 대박 탈출 그 공로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200만이나 우리는 오늘 이 장관으로 왔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갖다가 6시에 탑승을 해가지고 5시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해서 그런 또 느낌도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정치색 없이 엄마 아빠 따라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저 대학교 갈 수도 없는 관심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딸은 편하게 학교를 들어갔는지 의문이 가요. 우리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 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자기 딸은 저렇게 편하게 대학교를 들어가는지 의문이 간다라는 우리 청년의 외침까지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같은 시각 대학로에 모인 우리 전국의 대학생들의 집회 현장도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수저는 학사 경고. 내가 한 말 못 지킨 자. 평등 공정 외치더니. 국민의 군림하는 미선으로 가득 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우리 청년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무도덕하고 부패한 자를 다른 어떠한 공직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인사권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함이 마땅하다.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하여 일어난 평범한 대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여 해방을 놓는 기득권 세력들의 왜곡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당장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충실히 수사를 받아라. 자, 전국 대학생들의 외침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어긋나게 한 행동에 분연히 분노를 한 대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왜곡 선동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까지 여러분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김 장관도 어제 요 광화문 집회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얼마나 온 겁니까? 명수는 헤아리기가 힘듭니다만 정말 그 마음이나 열기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 참가하신 분들이나 화면으로 보신 분들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심정이 느껴졌어요. 하나는 슬픔이고 하나는 감동이었습니다. 슬픔은 정말 10월 3일 개천절 국경일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정말 조국 장관과 그를 감사하는 그 뻔뻔함에 분노해서 이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쏟아내야 되는데 정말 이걸 규탄하는데 와, 시간과 돈을 쓰기 위해서 엄청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예. 네, 너무 슬펐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요. 예. 저만 해도 어제 여기서 광화문에서 방송 끝나고 잠시 마포 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들어올 때 광화문역에 지하철이 정차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근처역에서 내려서 왔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정말 아프신 분들 그리고 아기들까지 막 종종걸음을 하면서 다른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인근 서대문역, 경복궁역, 종로 3가역에 내려서도 예. 광화문까지 걸어오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예. 거의 물결처럼 인파가 흘려오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예. 서로 힘내라고 우리가 대한민국 지키자고 하면서 또 아이도 서로 같이 안아주고
또 휠체어도 같이 밀어주면서 왔기 때문에 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저기는 많은- 광화문역만 지금 비치고 있는 거고요. 인근 서대문, 경복궁, 종로, 차마 여기까지 도착하지 못한 서울역의 인원들까지 맞아요.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자. 대통령께서 우리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이 마음으로 다 모여들고 있다라는 그 말씀. 예.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모였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온 것은 뭐 자명하게 분명한 건데 그때 조국 장관이 국민들께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집회에 대해서는 오늘 출근길에도 조국 장관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민주당에서 어제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집권 여당은 어제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렸을까요?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오늘 광화문에 모인 군중 규모를 과대평가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의 군중은 자유한국당 중심의 범보수 세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군중의 많고 적음은 본질이 아닙니다.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습니다. 김배민 박사님, 지금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어제 모였던 수많은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그냥 내란 선동이다. 지금 이게 논평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조금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란 선동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고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신 분들도 개중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가장 많이 높였던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임명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혀 불공정한 상태로서의 이 수사 과정이 진행됐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사안에 대한 본질을 집중해서 보고 이 정부가 늘 목 놓아 얘기해왔던 촛불 민심, 그리고 이 직접 민주주의, 광장에서의 정치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는가에 대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여기에 대한 폄훼하는 마음으로 저러한 언급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10월 3일 하루로 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들이 더 외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허나 소장님.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모였던 집회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 그분들의 목소리도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검찰 개혁을 향한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의 논평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0만 명이 모였다. 민주당 한 현역 의원이 그렇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식 민주당 논평이 숫자가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촛불은 숫자가 본질이고 어떤 집회는 내란 선동이고 그 기준이 뭡니까? 저희 국민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아는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인 여당이든 야당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촛불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권한이 제거됐다고 인지되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한은 뭐죠?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일 안 하고도 사모펀드인가요? 그런 거에서 돈 벌 수 있구나.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은 그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숫자 놀이 하실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파하셔야 되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온 이유는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믿었던 그 정부, 그 일을 해주십사 하고 나온 겁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온 부모들, 아파도 나왔던 부모들,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폄훼를 하신다는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5천만 모든 국민은 민주당의 또한 국민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한 그 멘트 지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내란 선동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에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슬픕니다. 예, 뭐 여당의 공식 논평 입장은 들려드렸고 종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집회 보셨죠? 예, 어제 저 국감 준비하면서 TV로 봤습니다. 예.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예. 서초동도 놀랬지만 어제 광화문도 또 그 이상으로 놀랬던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의회 정치가 대의민주주의고요.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이 분출되는 것을 어쨌든 다 끌어와서 토의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녹여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회 정치가 점점 무력화되고 정치를 통한 타협, 합의, 그러니까요. 이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정치권들이 그 조정 기능은 내팽개친 채 이런 거리민주주의에 의존을 해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숫자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광화문에 계시는 분도 우리 국민이고, 그럼요. 서초동에 계시는 분도 우리 국민인데요. 그럼요. 우리 여의도에서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지금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200만이면 어떻고 300만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다 우리 국민이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어떤 거는 정당 집회고 어떤 거는 국민 집회고라고 하는 것도 그건 진영 논리에 따른 이분법적인 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하야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란 선동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야란 거는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란 것은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헌법기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희는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 원래 의회 정치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의원께서 정말 정답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서초동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광화문 국민도 우리 국민이다. 나누지 마라 정당들이. 따끔한 돌직구 일침을 날려주셨는데 청와대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지난번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모였던 집회에 대해서는 많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입장을 내놨었는데 어제 집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제 광화문 집회에는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서초동 집회 관련돼서,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어제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서는 청와대가 발표할 입장이 없다. 발표할 입장이 없다 라고 지금 답을 했어요. 국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치 기능이 소위 아침에 이런 비유를 해서 못합니다만 변비에 걸린 것 같아요. 뭔가 좀 꽉 막혔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많은 의견이 들어가면 소위 그 장의 기능이 국회의 기능이 예. 잘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변을 배출하고 이렇게 인간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약간 변비다. 그러니까 뭔가 네, 무슨 말이냐면 많이 묵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그러니까 서로가 몇백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아침부터 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란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의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의회에 예. 무조건 와라? 죽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작동을 하고 있도록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여당이 해야 되는데 내란 선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들께서 어떻게 집권하셨는지 까먹으셨습니까? 저는 특히 국민이 이렇게 광화문이니 서초동이니 분열된 거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아까 슬프다고 얘기했던 게. 그게 뭐냐면 대통령 취임사에서 결과는 어떻고 과정은 어떻고 이 말은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반대했던 한 분 한 분도 우리 국민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께서 취임하시는 날이 오늘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 발표할 때마다 판이 두 조각으로 나는 게 선명한 것들만 주로 발표를 하고 그 통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국민을 이렇게 두 조각 내고 분열된 거에 마음 아파해야지 우리 몇 명이야. 니네 몇 명 나올까? 그거는 내란 선동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통합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저는 북한하고 통일을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통합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분열에는 관심 안 가지시면서 북한하고 통일만 얘기하십니까?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통합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퇴진 요구하면은 내가 광화문 직접 나와가지고 그 국민들과 끝장 토론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 시간 가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하셔야죠. 왜 어제 같은 일에 청와대에서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라든지 대화하겠다라든지 죄송합니다. 정말 목이 메입니다. 어제 현장에서의 그 느낌을 대통령께서 아신다면 정말 답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 2월 SBS 대선주자 국민 면접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통령께서 출연하셔서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었군요.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재인 유력 대선 후보가 그런 일 없겠지만 물러나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겠다.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당시 2017년에 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애석하게도 어제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청와대의 응답은 아직은 없어요. 청와대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이 물러나라고 한다면 그런데 과연 이제 광화문 집회 자체를 국민으로 과연 보고 있느냐, 아니면 동원된 세력으로 보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의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양분해서 간다고 하면 결국 이제 정부 자체가 정말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제 어제 광화문 집회, 지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서초동 촛불 집회를 보면서 지금 사실 숫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촛불 집회 200만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광화문 집회 300만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봐요. 예. 중요한 것은 자진해서 나온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세대기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집회는 광화문에서만 하자 이거예요. 그럼 얼마 모이는 걸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 더불어민주당 측이 더 많이 왔구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측이 더 많이 왔구나. 새 대결을 할 거라면. 그렇죠. 하지 말자 이거죠. 그 말은. 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이제 여당에서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의 어떠한 경향을 보면 약간 한 발 물러선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 이 얘기 하자마자 검찰 개혁안 내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도 공개 소환에서 이제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을 했어요. 뭔가 검찰이 주춤주춤? 그렇죠. 약간 의식을 하고 있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수사는 아마 정도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이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거죠.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너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너무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거고. 검찰 고발하지 말라. 그렇죠. 야당이 너무나 또 검찰을 옹호하면 여당 입장에 또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보면 수사는 거의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 몇만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사퇴 여부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결론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자,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 청와대의 논평 나오면 저희가 바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말입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돼서 자, 우리 대통령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 소통평가 2년 만에 반토막. 질문 내용. 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는 경향신문이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 취임 2년 만에 잘한다라고 대답했던 82.4%가 48%로 반토막이 났어요. 반면 잘못한다 18.6%에서 49.6%. 지금 오히려 잘 못한다가 더 많습니다. 50%에 가까운 사람들의 응답으로 대통령 소통 진짜 못한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은하 소장님, 네. 국민들은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은 우리 대통령이 2년 동안 보여준 것은 소통을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통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소통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48%까지 떨어진 저 소통이 다시 60에서 70, 80까지 올리시려면 말씀하셨던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리더십,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선에 나왔던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레임덕이 언제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분명히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과 대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달려가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나왔던 그런 국민들, 대표들 불러다가 한번 말씀 들어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특히 대학생들의 이야기 꼭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저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통령의 소통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다.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만든 제도의 첫 번째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황제 소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입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이고 안성맞춤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정경심 교수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했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황제 소환 논란, 정경심 맞춤 특혜다. 자, 우리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도 검찰이 최근 뭔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취재진을 피해서 007 출석하게끔 검찰이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전날 다른 곳에서 자고 집 앞에 취재진을 따돌렸다. 포토라인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했는데 검찰이 기자들을 미리 몰아냈다. 주차장에 있던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배려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9시에서 5시까지밖에 조사가 안 이어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 요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소환 8시간 만에 귀가. 실제 조사는 6시간도 안 됐다. 검찰은 종료 시점도 공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통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진술조서에 날인을 하고 귀가를 하는데 뭐 사인도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휴식 시간도 가졌고 검찰은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인데도 조사 상황 브리핑조차 거부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전례 없는 황제 조사다. 전 대통령들도 예외 없었는데 정경심에게는 거의 이건 뭐 의전 수준의 배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모습을 더 준비했습니다. 과연 검찰에 소환됐던 역대 주요 인사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어제 소환 모습과 함께 나란히 비교를 해보시죠. 자,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 소환이 되셨죠. 노무현 전 대통령 버스에서 내리셔서 검찰이 마련한 검찰 1층 출입구로 포토라인을 쓰셔서 국민들을 향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니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섰고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1월 27일 이재수 전 사령관도 참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듭니다. 공개 소환을 됐습니다. 당시에 이재수 전 사령관의 포토라인에 대해서 망신주기 수사 아니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검찰의 포토라인에 대해서 제지한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도 공개 소환이 돼서 수차례 공개 소환이 돼서 정유라의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고 특히 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호승질, 수갑을 채운 모습도 수사당국이 정부가 고스란히 공개를 하면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좀 이어지게 됐는데 정경심 교수만 어제 비공개로 소환이 됐고 9시에서 5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검찰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홍천 의원님도 그 어려운 일 겪으셨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쵸?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바른 소리 하셔서 검찰에 수사받는 곤란한 일 겪으셨을 때 조홍천 의원도 그때 당시 포토라인에 섰어요. 제가 그 모습 선명하게 기억해요. 근데 자, 이 모습이잖아요. 조홍천 의원 추운 날이었어요. 12월 5일이었나요? 그때 제가 이거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뉴스에 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그때 포토라인에 섰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수사받았지만 포토라인 섰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정경심 교수는 왜 앞서 봤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배후를 받은 겁니까? 우선 검찰의 수사 공보 준칙에 의하면 차관급 이상의 전 현직 고위공무원은 공적 인물로서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뭐 법이든 준칙이든 지키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사실상 그 준칙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신주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장관입니다. 자기는 장관이 아닙니다. 남편의 배우자는 수사 공보 준칙상 공적 인물이 아니고 또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은 현직 장관의 배우자 정도쯤 되면은 공적 인물에 준하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포토라인에 아마 노출되게 했었을 건데 지난 토요일 날 서초동 집회가 많은 영향을 줬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 주말에도 어쨌든 토요일에 서초동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 또 더 나아가서 이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외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요인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그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로 소환하게 해달라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사건 수사를 성공하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고려 대상에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수사가 성공이 돼야지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뭐 표적 수사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막 몰아가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수사할 만한 사건이었고 수사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네 라는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내야지만이 이게 이제 수사가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마이너한 것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게 아마 수사팀의 입장 아니겠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검찰 출신답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앞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일정 정도
특혜가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왜 지금 검찰이 앞에 서초동에서 촛불 든 것 때문에 외풍을 받았다. 대통령이 인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검찰이 주춤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뭐 진영 논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이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원래 세웠던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 밀고 나가기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황제 소환과 관련해서 전날 다른 곳에서 자고 집 앞에 있는 취재진을 따돌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공개 소환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비공개 소환한다 하더라도 그 집 앞에서 취재진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면 그게 공개 소환 형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아마 다른 데서 자고 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오히려 정도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배려가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비공개 소환 자체를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정말 건강상으로 정말 안 좋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보면 뭐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검찰 자체에서 본류는 뭐냐면 검찰이 제일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은 수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사 과정 자체가 훼손이 된다거나 수사 결과가 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볼 가능성이 커요. 정유라 씨도 공적 인물 아니었죠? 정유라 씨도 공적 인물 아니죠. 근데 소환됐죠. 예, 예. 공개 소환됐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검찰의 이러한 측면이 좀 배려가 됐고 특히 이제 적폐 수사랄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포토라인이랄지 이제 공개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행동들이 꼭 모순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검찰은 결국 수사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출신 두 분은 검찰이 수사는 잘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의 생리를 잘 모르니까 딱 보더라도 소환부터 특혜면 수사는 오죽하겠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대통령의 인권 말씀하시자 검찰이 비공개 소환으로 돌렸다? 야, 검찰이 뭔가 주춤주춤 수사도 좀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까봐 질문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자기는 비공개를 극구 원한다. 준칙상 나는 공개 대상 아닌데 왜 공개하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혹은 미루고 해서 조사가 안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준칙에 따라가지고 소환해서 어쨌든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9to5 얘기도요. 정말 저거는 너무 짧습니다. 너무 근데 짧다. 제가 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 뭐 본인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김에 좀 더 해라. 아니 오늘 어떻게 또 나오시려면 귀찮잖아요. 나온 김에 오늘 나오신 하시라. 김에 다 하시죠. 예. 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해요, 되게. 그럼 가만 생각하면은 그 다음날 또 나와가지고 포토라인에 또 쓸 거 생각하면. 조홍천 의원님 몇 시간 조사 받으셨어요? 저는 새벽 한 3시에 나왔으니까 10시에 들어가서. 예. 예. 2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2번 합치면? 그러면 12시간에 보자 7시간, 5시간이면 17시간. 17시간 조사? 네, 네. 지금 이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8시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내일 나올래요? 아니면 오늘 끝낼래요? 그러면 대개는 오늘 끝낸다고 그래요. 예. 또 나오는 게 끔찍하니까. 예. 근데 정경심 교수가 나 정말 이러한 이유로 도저히 지금 조사를 계속 못 받겠노라. 좀 끊어달라라고 하면은 그게 합당한 것 같으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안 들어주고 계속 가다가 만약에 검찰에서는 내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끌고 가더라. 라고 또 뭐 페이스북에 한번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검찰로서는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사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또 법과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피의자를 배려하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조국 장관이 과거 최순실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교수 당시에 맹렬하게 검찰을 비판한 트위터가 있습니다. 뭐 조국 장관이 과거에 올렸던 트위터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국. 2016년이에요. 2016년 10월 30일.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조국 장관은 2016년에 최순실을 향해서 검찰 긴급 체포하라. 귀가시키지 마라. 저 풀어주면 공범이랑 집에 가서 입 맞춘다. 말 맞춘다. 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2016년도에는 이런 트위터를 올린 바 있습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네. 왜 검찰은 귀가시켜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느냐라고 조국 장관이 트위터를 올렸잖아요. 그 문득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정경심 교수, 그리고 한투 직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이인걸 변호사 같이 모여서 이른바 증거인멸 대책회의 했었던 장면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 국민이 고생이다. 어제 저희가 광화문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미래를 딱딱 예측하고 얘기를 했는지. 예측한 거다. 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근데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압박받지 않고 정말 진실 규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무슨 그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하는 것도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된다면 수사 과정은 오죽할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압수수색 가는 거라든지 며칠 날 소환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어떤 조사를 받고 이런 거는 발표하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압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과연 적절하게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공개냐 비공개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굳이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건물 완성된 거에 보면 머릿돌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고 제일 괜찮은 돌로 딱 하잖아요. 뭔가를 할 때 그만큼 머릿돌이라는 거는 이 정석이다, 기초가 된다라는 상징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공보준칙이라든지 인권 다 좋아요. 근데 왜 상징을 그렇게 부실한 걸로 갖다 놓냐고요. 머릿돌 부실한 거 갖다 놓으면 그 건축물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공보준칙 지키고 인권 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 시작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그것도 피의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머릿돌로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정말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자연인 조국이었다면 이제 정말로 수사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떡하니 앉아있지, 여당은 검찰 수사팀을 고발을 하지, 대통령께서는 해외 갔다 오시자마자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는 상황에 원래는 공개 소환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비공개 소환으로까지 전환을 하니 이렇게 되면 수사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공개냐 비공개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한편 이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국 장관의 청문회 당일 남편과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한투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대화였을까요? 조국 청문회 날 내가 안고 가겠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6일 청문회 당일 오전 남편과 통화를 자주 해요. 청문회 당일에도 남편과 통화했어요. 조국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걸 옆에서 또 한투 증권사 직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국에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라고 통화를 하는 것을 똑똑히 한투 직원이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건데 김병 박사님.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남편은 청문회 가고 나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9월 6일에 있었던 청문회의 핵심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의혹이 중심이었고요. 그 당시 조국 장관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도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랬더라면이라고 항상 전제를 깔게 됩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위조한 사실도 없습니다만 아주 만약 그런 일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아내 손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모습들에 대한 사전 위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조국 장관 딸이 직접 언론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대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조 장관 딸은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이것은 전혀 위조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해명들을 늘어놓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 속에서 아주 만약 검찰이 기소가 됐고 구속이 되더라도 그것은 정경심 교수의 역할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조 장관은 무관하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는 내 갈 길에 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이미 사전에 각본처럼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기소된다 하더라도 1심 재판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다툼은 법정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했을 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가려고 하는 애당초의 전략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다 서로 가족 간에 입맞추기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출근길에 조국 장관은 과연 부인의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을까요? 본인의 사퇴를 향한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조국 장관 오늘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출근길입니다. 부인께서 검찰 가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부인께서 어떻게 아프신 겁니까? 입원 가능성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음은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심 교수 어제 첫 검찰 사안 조사 받았는데 신경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이 기자들이 이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가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답변 안 해줄 거면. 자, 지난번 검찰청사 앞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와 관련돼서 조국 장관이 입장 밝혔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높은 줄 본인도 깜짝 놀랐다라고 입장 밝혔는데 어제 광화문 집회는 못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못 본 척을 하는 겁니까? 우리 김진 앵커가 저를 소개할 때 늘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거 멋진 거 만들어주셨잖아요. 정말 멋진 구호거든요. 그 자체의 닉네임 자체가. 왜냐하면 저희 이미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아주 많은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연구 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예. 기존에 처음에 조국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 사실 조국을 좋아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조국 장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조국 장관이 나왔던 모든 TV의 인터뷰도 다 살펴보고 또한 그의 트위터, 페이스북, 책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사실 가장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따라가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이미지 메이킹인지를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텀블러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팬심을 내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기존의 패턴 그대로, 거짓말하던 패턴 그대로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여전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계신 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제는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경제학자 제리 베커가 범죄를 해서 얻는 수익이 그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촌조카 넘어서 친동생도 구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도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관련돼서 현재 구속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이 오늘 들어와 있는데, 먼저 조국 장관의 조카가 어제 구속 기소됐어요. 그 부분부터 함께 보시죠. 자, 오촌조카 조 씨 구속 기소됐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엄상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조 씨와 정경심 교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보안상 정 교수 공범 기재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카에 이어서 동생까지. 조국 동생도 구속위기라는 거예요. 웅동학원 관계자 A씨는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어제 구속영장 청구됐고, 웅동학원 관계자 B씨는 A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금한 브로커, 1일날 구속된 바 있습니다. A, B씨가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수료 챙긴 후 나머지를 조국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에요. 검찰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국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조 장관의 동생이 놓이게 됐다라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에 조국 장관의 동생이 구속이 된다면 조국 직계 가족으로는 처음 구속이 되는 건데, 웅동학원이 조 장관과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지금 조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언론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관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PC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집에서 있던 PC에서 발견된 부분 중에서 웅동학원 관련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송에 있어서 어떤 가압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검토를 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허위 채권, 그러니까 공사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자체에서 전혀 대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응 않고 허위 채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조 장관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단지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이 자료의 일부를 이제 검토해 준 거, 그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는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돈, 이제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을 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 결과 내놓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쿠데타다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을 빚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인데요. 시민단체에 의해서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유시민, 어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유시민 씨가 지난달 30일 이야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사는 검난이자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자, 검찰 출신인 조홍천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위헌적인 쿠데타다라고 지난 30일 발언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됐는데, 검찰 수사가 쿠데타예요? 저게 아마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라는 무기를 꺼내들고 그 검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헌법상 대통령이 여러 공직에 임명권이 있는데 그걸 법에 의하지 않고 수사라는 공권력의 행사로 이걸 저지시키는 것은 그건 총칼든 쿠데타나 뭐 다른 게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헌적 쿠데타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원래 뜻은 그랬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머리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인사권을
못하게 하려고 수사를 막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가 있냐.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8월 27일인가요? 그때 갑자기 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시기도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이제 뭐 그 여야 간에 협상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쨌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놀랬다. 아, 놀랬죠. 여야 간에 청문회 그 증인 뭐 일자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훅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저 청문위원들 그리고 또 국민 여론에는 아, 저 사람이 검찰 수사가 들어올 정도로 뭔가 위법적인 일을 한 게 있구나라는 추단을 일단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직 적합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중요한 강력한 준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 시효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또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치 스케줄에 검찰이 수사로 개입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가 않고요. 그건 일반론입니다. 근데 이 건에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되고 하면서 어떤 급박한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겠죠. 적어도 근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저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검찰이 그날 바로 인사청문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들어갔던 거는 조작한 날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날짜가 사건이 있었던 날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한 문건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네 마네라고 버꾸라지식으로 피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버꾸라지? 네,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한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라면 날짜를 안 지켰겠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상당히 많이 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폰 압수수색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서 상대방 휴대폰 기록이 나온 거지 조국 당사자의 휴대폰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반대편의 휴대폰을 통해서 이 조국 장관의 그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예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상당히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동양대 번거지 모자 쓰고 가고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휴대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공무원들 중에서 정부 정책 발표 하루 먼저 발표가 언론에 나갔다고 했을 때도 임의로 휴대폰을 뺏어서 할 정도로 그랬던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의 사실이 많이 나왔는데도 압수수색조차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봐주기 수사라고 봐야지 오히려 검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검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심히 뭐 지금은 작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현 정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현 대통령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여권의 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사에 대해서 검란이라고 표현을 하면 수사 제대로 하지 말자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권에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1일에 쿠데타라는 표현에 대해서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밑에 총리 밑에 법무장관 밑에 검찰총장인데 다 건너뛰고 지금 대통령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휘두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칼은 안 들었지만 나 아니다. 예,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그다음에 좀 과장한 레토릭으로 카피로 쿠데타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막 쿠데타 표현은 좀 과한 걸로 제가 취소하죠. 예, 그러나 문학적 표현으로 검난 이 표현은 계속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취소했지만 한번 내뱉은 발언이 취소될지는 의문인데 문학적 표현이다라는 사조까지 좀 달았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으로 봤을 때 이게 검난이에요? 쿠데타예요? 어떻게 보세요? 작가로서 검난을 유연적 쿠데타 이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얘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혹이 하나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먼지 털기 수사를 해서 이걸 드러냈다. 이러면 사실은 겁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부터 계속 언론이랄지 그런 통해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의혹이 있었는데 단지 시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는 검찰의 어떤 재량 범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그런 의혹도 없고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성 의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걸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사 시점 자체도 공교롭게도 표창장 유조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단순히 외관적인 어떤 수사만 가지고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검난이랄지 유언적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진보 세력 가운데서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정말 부적격하다,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소신 발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경률 소장에 이어서 경실련에서도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도 소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실련의 박상인 정책위원장이 소신 발언했어요. 이쯤 되면 진짜 잦은 사태가 바람직하다.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롭지 않다. 대표적인 진보단체 경실련 거기서도 정책위원장. 이 위원장들 요즘 커밍아웃이에요. 지난번 참여연대 김경률 전 위원장도 커밍아웃. 이번에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위원장도 사퇴해라 좀. 경제 안 좋다. 이렇게 소신 발언했어요. 그리고 또 한 진보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소장님. 아까는 위원장님, 이번엔 소장님. 조국 부부 고발.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부속부터 먼저 돼야 한다. 아주 강도 높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소장. 이거 재벌 개혁을 부르짖었던 분들이에요. 다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경실련 진보단체의 큰 축들인데 거기에 어른들, 위원장, 소장님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퇴 혹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개 비판에 제일 먼저 나섰던 참여연대 김경률 소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년 본다면 참여연대 돌아가기 힘든 것도 했지만 고향 집과 싸우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제 노력은 권력 감시, 재벌 감시에만 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더 이상 비판 안 하겠다라고 비판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김弁박사님 결국엔 참여연대가 소신 발언한 김경률 위원장 징계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만둔다는 사람 그만 못 잡게 붙들고 징계하겠다라는 것에 내가 더 이상 비판을 안 할게. 그거 있잖아요. 펜을 꺾는 절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새벽에 글을 썼는데 뭐 술을 먹고 글을 썼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맨정신으로 글을 썼다. 그 내용 보게 되면 조금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경률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 쓴 것은 제발 좀 들으라는 메시지였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진보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전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입으로만 개혁을 외쳤지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뒤에 떠돌아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메시지를 높이면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과거 본인이 20년을 몸담았던 시민단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박상인 교수 같은 경우는 경실련에도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서 정부가 잘 되기 위한 고언들을 아끼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집중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언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박상인 교수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도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진영 논리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라고 우리 대통령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 할 만큼 경제가 한가롭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은 정말로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치명적이다. 여기는 횡령에 대한 공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뇌물로 고발합니다. 뇌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갖고 있는 정보 등에 대한 행위를 바탕으로 한 대가성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경심 교수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재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마지막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언을 청와대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는 김영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두 번째는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 세 번째가 김재동 씨, 네 번째가 부산국제영화제. 하나씩 사연 소개해드리죠. 과장급 외교관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입니다. 앞서 김 차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갈등설에 덕이 부족했다, 제 자신을 더 낮출 것이다 라고 반성했는데 반성 무색하게 닷새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에 김 차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배석하려 했는데 출입 비표가 잘못돼 대표단 이동 행렬에서 떨어져 참석하지 못한 것. 이에 김 차장은 담당자인 A 서기관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되자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이 의전 실수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외교부 안팎에선 아니 외교관이 스스로 무릎을 꿇겠느냐, 김 차장의 질책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이유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드문 일. 이에 관례를 무시하고 모멸적인 말을 쏟아내는 김 차장의 고압적인 업무 방식이 아니더냐라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장관 하셨잖아요. 장관, 여가부 장관 하실 때 뭐 밑에 공무원들 실수하는 일 많잖아요. 누구 불러다가 무릎 꿇린 적 있습니까? 야, 너 무릎 꿇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혹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장관님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있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이 그 사람 개인 비서도 아니고 개인 비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경과 설명을 하고 함께 원팀이지 않습니까?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실하고 외교부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를 잘할 수 있을지 같은 팀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으키는 팀인데 저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는 평소에 업무 스타일이 어떤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군부 시절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별 더 높은 사람에게 뭐 별 더 낮은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저희 역사책에서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이 대명천지에 그런데 또 저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발생한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과 같이 들어가야 되는 회의에 배석 못했다라는 그 이유였어요. 그것도 쫓아가지 못해서. 특히 우리 종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행사 가기 전에는 본인들이 자기 비표를 마지막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표라는 게 이제 비밀 표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대통령 근접으로 갈 수 있고 요거는 요 회의까지 갈 수 있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래야지 혼란 없이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이게 도표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실장님이 김현종 실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본인 쫙 스케줄 확인하고 그 받아온 비표하고 출발하기 전에 확인해서 세트로 맞춰가야 되는데 대통령 모시고 행사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닐 텐데 그런 실수했다고 어떻게 외교부 직원에게 저렇게 했는지 청와대와 외교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이게 정말 민주주의 공무원 사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관리 감독하는지. 예.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서기관. 상당히 높은 외교부의 고위직책인데 물론 이 서기관이 잘못하긴 했어요. 김현종 차장 입장에서 보면 화날만 하죠. 아니, 대통령 수행하는 그 국제행사에서 얼마 전에 외교부가 태극기 꾸기질 않나. 국가 이름도 잘못 헷갈리게 만들지 않나 해서 김현종 차장이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조선시대입니까? 그러니까요. 무릎을 돌아와서 하던가 둘이 있을 때 그러던가 해야 숙소에서.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대한항공에서
비행기에 다시 회항했던 거, 다시 돌아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무릎 꿇리고 혼내서 아주 큰 코 다친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의 리더십 그렇게 막대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지킬 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엔 두 번째 하풀 주인공 만나보시죠. 멧돼지입니다. 경기도 연천 DMZ 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되며 확진 사례가 13건으로 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죽은 멧돼지 사체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600m가량, 우리 측 남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1.4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멧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왔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 DMZ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야. 주요 감염 원인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북한 유입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접경 지역에서는 10만 마리나 되는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 DMZ 내에 더 많은 감염 멧돼지가 있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일 북한 멧돼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며 호언장담했던 정경도 국방장관의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방장관이 멧돼지의 동태를 어떻게 그렇게 장담했던 겁니까? 들어보시죠. 우리 과학학 경계 시스템이나 경계 체계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돼 있고 철책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절대 그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멧돼지가 뭐 CCTV가 우리가 안 찍었기 때문에 자, 뭐 평양에서 이렇게 야산에서 내려와서 먹이 찾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DMZ까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딱 죽었다. 그걸 밝힐 수는 없지만 개연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가 몰살되다시피 먼저 했고 DMZ 내에서 돼지열병에 걸린 사체가 발견이 됐으면 정채연 의원님, 상식적으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가의 일이니까. 그런데 국방장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에서 절대 멧돼지 못 내려온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애초에 ASF가 우리나라로 전파되는 경로로 북한 멧돼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못 넘어온다. 헤엄쳐서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한강 하구 같은 곳, 또 임진강 같은 곳, 뭐 그런 데서는 적외선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멧돼지가 산에 살다가 북한은 산림이 황폐하니까 먹을 게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그렇죠. 인가로 내려오는데 인가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이제 북한 돼지들이 먹는 걸 또 먹지 않겠어요? 예. 공기 좋은 전파가 안 되니까 접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이제 접촉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끼니 때우고 하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아마도 이제 또 산림이 우거진 남쪽으로 동물들은 가고 싶겠죠. 가고 싶겠죠. 그러면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급식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찾아 먹어야 되니까. 쟤들한테는 배식 안 해주니까. 예, 배식 안 해주니까. 근데 멧돼지가 이 코로 이 땅을 잘 파요. 예. 코로요. 아무리 절책이 있더라도 그 밑으로 어느 정도 파고 넘어오면은 넘을 수 있다. 그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멧돼지가 큰 죄가 있네요, 이번에는. 멧돼지가 큰데. 그렇군요. 아니, 정경도 국방장관께서 그때 북한 목선에 뚫린 것 때문에 북한에서 뭐 넘어온다에 너무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은 넘어올 수 있죠. 국방장관 책임 아닙니다.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하풀 만나보시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비리에 과거 헌법 34조 위반이고 내란이라며 열변을 토했던 방송인 김재동. 하지만 어쩐 일인지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불거지며 방송에서 잇따라 하체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재동 씨가 어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의 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폴리테이너를 자처하며 온갖 이슈에 나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재동의 침묵에 집회 참가자들이 강렬하게 항의하면서 결국 김재동 씨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편 학생들을 위로한다며 개최한 청춘 힐링 콘서트가 학생들이 낸 자치 회비로 분당 22만 원꼴에
그러니까 시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고 분급이 22만 원으로 무려 8,5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점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6개 대학에서 8,500만 원 강연료면 한 개 대학에서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는 건데요. 앞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지자체 행사나 외부의 기업 강연 등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더라도 대학에 오게 되면 일단 그 단가를 확 낮추게 됩니다. 여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지성의 공간이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고 신해철 씨. 이 가수로서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강연으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했을 때 축제로서 연사를 모셨을 때 돈을 거의 정말 김재동 씨가 받는 거에서 공을 빼고 난 상태 속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정도의 의미로서 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재동 씨가 청춘들을 힐링하겠다라고 와서 이렇게 고액의 강연료를 그것도 학생들이 자취비로 받아갔다는 것은 과연 김재동 씨가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위선의 여부가 또다시 드러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한편 어제 김재동 씨는 왜 안 왔을까요? 조국 장관 딸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기 싫었기 때문에 안 왔던 걸까요?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기회가 있으면 진중권 교수처럼 충분하게 그동안 청년들에게 해왔던 이야기처럼 지금 작품의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 정말 미안하다. 공정과 정의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도 김재동 씨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김재동 씨가 충분하게 어저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의 마음을 본인이 수천만 원 받으면서 대학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힐링하고 위로하고 싶다면 지금 청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은 어디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재동 씨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악플입니다. 어제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 배우 정우성, 이한희 씨의 사유로 진행됐는데요. 배우 이한희 씨는요, 올해 초 극한 직업으로 천만 흥행을 끌었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한희 좋아요.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들의 면면도 화려했습니다. 기생충으로 연기력을 제대로 인정받은 조혜정을 비롯해 영화 엑시트의 조정석, 이뮤나도 나란히 레드카펫에 등장을 했고요. 또 드라마에 이어 영화에서도 맹활약 중인 올해의 최고의 꽃미남 배우 정혜인도 멋진 슈트핏을 자랑했습니다. 자, 김지미 씨도 아름다운 원로의 모습을 뽐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제도약의 해를 선언하며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연 부산 국제영화제. 오는 12일까지 열흘간 열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자, 벌써 금요일. 맞죠? 네. 이번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허나 소영 금요일하고 너무 좋아하신다. 자, 좋은 주말 여러분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최고의 전문가들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홍천 의원님은 국감 잘하시고. 네. 국토위 부담으로서 전국을 누비셔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나오시죠? 국감 없죠? 그때?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나오셔야겠네. 나오시면서.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